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 각종 규제, 세금 문제 등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참 많은데, 최근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사태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집값이 정말 상상 초월인데다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서 이 나라는 집 없으면 남자들은 결혼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또 있고, 그게 또 집값을 자극하고 집이 없으면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처럼 음악 저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플랫폼 기업 음악 저작권을 사고 파는 중개업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중국 부동산 시장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헝다그룹 이야기를 들으려다가 헝다그룹 이야기도 흥미로웠는데, 그 배경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가 더 흥미로웠다는 청취자분들 이야기도 많았어요. 조금 더 좀 들어보려고요.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 뭐 그냥 요즘에 많이 잘 살게 된 뭐 그런 나라, 뭐 부자들이 꽤 있다고는 들었는데, 세계 집값 상위 10개 도시 중에 5곳이 중국 도시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요, 명품 소비라든지 예. 또 럭셔리 고급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들이 상당히 상승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중국을 보면은 전 세계 탑 10 중에서 중국이 5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항저우, 그리고 홍콩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중국에서 제일 비싼 집이요? 예. 우리나라는 뭐 한 몇백억 정도가 이제 보통 그 대기업 이제 창업주들이 산다고 들어서, 중국은 한 1,000억에 육박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땡입니다. 1조 원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요. 구양바이궁이라는, 그러니까 규주의 백악관이라는 주택이 있는데, 예. 큰 아파트 대단지 그 4동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다가 대리석으로 지어 올렸고요. 예. 개인 저택 한 채, 호수와 같은 연못도 있고요. 운동장도 있고, 목재 쇼파만 40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뭐 각 도시에는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주택들이 많은데요. 베이징만 하더라도 뭐 창평구는 가장 서민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예. 평당 500에서 800만 원 정도인데, 베이징 평균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교통도 편리하고요.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진 하이덴구, 차오양구, CBD라고 해서 중심 비즈니스 센터가 되는데요. 예. 특히 제3 그 대사관 부지 근처에는 고급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100평에서 150평짜리들이 많은데, 예. 대개 100억에서 20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재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는데요. 왕징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비교적 우리식으로 하면 분당 정도 해당이 되는 4환선에서 5환선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방 3개짜리 40평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무려 30억 원을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평당으로 환산하면 6,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예. 강남보다 더 비싼 상황이고요. 중국의 집값 오름세는 중부 지역 끝도시죠. 수촨성 송도에 있는 청두시에 있는 리텐성 위안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예. 여기도 평당 2,300만 원 정도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로 치면 국민주택 규모가 한 8억, 9억 하는 건데, 청두시면 우리나라 도시로 치면 대략 어떤 느낌 정도예요? 우리로 해서는 저기 그 땅 끝 쪽에 있는 뭐 벌교나 아니면은 뭐 순천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중국에서도 이 집값 거품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이러다 거품 터진다고. 네, 중국에서도 뭐 거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의 인구
구조학상 문제, 예. 이런 그 사회 결혼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버블이 계속 형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는데 중국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는 그 한 자녀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남자가 3,500만 명 정도가 많고요. 예. 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0.8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저출생. 가장 예. 낮은 수준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돈 먹는 3대 기기라고 하는데요. 교육비, 의료비, 집값 부담이 가장 그 큰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예. 중국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요. 한 자녀를 성인이 돼서 대학교까지 키우는데 양육비가 3억 4,800만 원 정도가 든다 그러고요. 예. 여기에 사립학교를 보내려 보면은 무려 7억 3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립 유치원이 요즘 붐인데요. 원어민 영어 교육을 대부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두 자녀는 날 수 없고 한 자녀만 잘 키우기 위해서 명문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니는 명문 학교 근처에 집들을 장만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명문 학교에 들어가면요. 예. 좋은 교육을 받아서 명문 대학에 들어갈 확률도 높지만 뭐 중국 사회의 그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예. 관이대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국유기업 자녀를 말하고요. 또 부이대라고 해서 기업인 자녀 그리고 홍얼따이라고 해서 중국의 대장정에 참가했던 당 원로 자녀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출세가 보장된 금수저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들과 관시를 맺으라고 이쪽 지역을 보내는데요. 예. 이 때문에 뭐 베이징, 상하이, 선정, 광저우 같은 주요 10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강남 8학군처럼 이른바 쉐 치팡이라고 하는 학교 단지 주택을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높은 집값에 비해서도 무려 70%가 더 나간다고 합니다. 아, 학군 좋은 곳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이징 그 시청구에 있는 후통이라고 해서 예. 베이징을 가보신 분들은 오래된 골목을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3평짜리 낡은 그 집 같은 경우에도 무려 9억 5천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3평짜리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려 평당 우리나라 돈으로 2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아무래도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명문 학군이 있고요. 특히 신원화재라 같은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100m 거리에 베이징 제2 실험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유명한 지도자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 교사 중에서는 석 박사급만 40%가 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여기가 말씀하신 명문학교라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학군이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뉘다 보니까 서민들 주거지랑 같이 겹쳐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민들 지역이 대부분 이완선 내 아주 그 오래된 건물이고요. 보통 100년짜리 건물도 있지만 40년이 넘은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대부분 3평 내비로 상당히 작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잠깐 여쭙다 말았는데 보통 이런 곳은 우리도 이제 학군 좋은 곳으로 학교 보내고 싶으면 거기에 전세나 월세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명문 학교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예. 월세나 전세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집을 갖고 있었다는 그 소유 증명서를 학생 그 발달 상황하고 같이 해서 예. 같이 제출하는데 이것을 보고서 입학을 허가해 준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사립학교에서 학생을 우리 마음대로 뽑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야 뭐 제주도에 있는 학교가 강원도에 있는 학생 뽑을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지원해서 서로 맞으면 가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역 학군해서 예전에 우리 속칭 뺑뺑이라고 하던 가까운 곳에 배정하는 근거리 원칙을 지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장이 이분은 집이 없구나 탈락 이런다고요? 네,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호구 제도가 있었는데요. 예. 외지인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들어와서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면 예. 현지에 있는 원래 그 토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 홀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호구증이라든지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그 보유증이 없으면은 학생들도 입학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럼 세입자가 없어요 이 동네는?
네, 다 자기 집에 세입자들이 살아요? 없고요. 이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도 좀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예. 최근 들어와서 시 주석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네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학군을 조정하면서요. 특정 초등학교나 중학교 한 곳만 진학하는 게 아니라 예. 한 아파트에 두세 개 학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바꿨고요. 광역 학군 만들어서 섞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 근무제도 도입되고 있고요. 또 명문 학군 근처에 아파트는 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왔고요. 예. 또 쉐치팡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부동산이 있다는 매물이 있다는 광고를 금지하는 이런 조치가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중국에서는 집값이 이 때문에 빠지긴 했어도 예. 그 주변에 있는 집값은 무려 39억 원을 호가할 정도고요. 또 중국에서는 다운 계약서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런 사정도 있군요. 보통 서민들이 거주하는 중산층이 거주하는 집은 우리처럼 아파트입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최근 들어와서 대부분이 형성이 되는데요. 예.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용권, 토지 이용권을 70년 정도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들이 사는 주택들, 예.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정부가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싸게 가져가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 처우대 해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박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아파트가 최근 들어와서 가장 인기 투자 상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재개발 지역에 우리로 치면 낡은 뭐 단독 주택들 모여 있는 곳은 거기가 이제 땅 소유권은 정부한테 있으니까 네. 조만간 재개발이 되고 나면 이 집 내 집 될지 아니면 정부가 가져갈지 싸게 수용할지 알 수 없어서 싼 거란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정부의 그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요. 예. 헐값에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항의 시위뿐만 아니라 폭력 시위가 지금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럼 아파트는 헐고 다시 짓을 일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관청이라든지 여기에 그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는다는 자체가 실제 불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이라고 해봐야 30에서 50채 정도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밀고서 재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손해를 보는 오히려 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안한다. 그런 똑같은 상황이라면 야 여기는 서민들 모여 사는 곳인데 설마 이렇게 밀겠나 하는 게 우리나라 정서인데 중국은 오히려 안 그런가 보군요. 네, 아무래도 중국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토지가 전체 그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개발 사업을 해서 세수를 조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스마트 시티라든지 혁신 도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개발에 최근 들어와서는 상당히 예. 좀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 한 50년 된 아파트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어차피 비슷하게 밀고 다시 지을 수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70년은 일단 보장된 거니까 그 사이에 밀릴 일은 없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투기 목적의 그 차오팡탄이라는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예. 아무래도 이 다 가구 보유 주택 물량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최소 6,800만 채, 많게는 1억 한 200만 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아파트가 가장 최선의 투자 상품인 것으로 중국인들은 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소유권이 명확지 않으니까 일단은 유효 기간 많이 남은 새 집이 예. 그래서 다른 이유로도 이제 새 집이 좋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도 또 프리미엄이 붙는 모양이네요. 우리나라는 집 살 때 요즘은 대출이 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대출을 많이 끼고 사고 비싸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중국도 그렇겠죠? 집값이 뭐 만만치 않으니. 네, 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똑같은데요. 뭐 취업증이 있으면은 은행 대출을 기존에 받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한 채를 샀을 경우에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2주택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가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어려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금과 같은 9월, 은과 같은 10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피크기가 9월과 10월이기 때문에 예.
이때 부동산 거래도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집값 버블이라고 계속 외치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철옹성 버블은 계속 형성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데 선전시 같은 경우에는 58년이 걸리고요. 베이징은 56년, 상하이는 45년, 예. 광저우가 40년 정도 걸린다는 걸 봐가지고는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집이 없으면은 남자로서 그 결혼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학생들을 키우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회 구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남성이 10명이고 여성이 13명이면 이제 3명은 결혼을 못 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10명, 그 남자 10명은 다 집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싼 집이 다들 있어요? 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신부한테 신랑이 결혼하기 위해서 납폐금을 이제 보낼 때 예. 보석함이라든지 자가용 키 외에도 아파트 키도 같이 보내는데요. 예. 아무래도 결혼하지 못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남자라고 하는 썩난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 대를 잇기 위해서는 부모나 집이 있어야 되는데. 친조부모 그리고 외조부모 모두 6명이 지갑을 동원해서 집을 사는 게 현실이고요. 또 이런 6개 지갑을 갖고 찬스를 쓸 수 있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예. 대다수 외지인이라든지 흑수저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근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롱성과 같은 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집이 없으면 전세 월세라도 시작하는데 그 제도 자체가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없고 네, 그렇습니다. 월세 사는 분들도 없나 봅니다. 네, 월세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긴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그 오한선 이내 베이징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워낙 임대료가 비싸고요. 예.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베이징에서 2시간에서 3시간 거리에 통학거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외곽에서 살기 때문에 중국에 가시면은 아침 8시에서 9시 출퇴근한 시간을 보면은 외지에서 오는 차량으로 도시가 꽉꽉 막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부동산 세금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어떤 게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부동산 투기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세금 제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예.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는 보통 주택일 경우에는 1.5%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으로 매기면서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여기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호화 주택은 3%,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1.5%입니다. 보통 주택이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13억 이하짜리 주택을 말하고요. 예. 면적도 43평까지고 그 이상은 호화 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집은 5년이 지나서 매도를 할 경우에는 한 채만 갖고 있으면 개인 소득세는 면제가 되고요. 양도세 안 낸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증치세는 보통 주택, 호화 주택에서 다르긴 하는데 호화 주택 경우에는 차액의 5.3%가 부과된다고 얼마 합니다. 안 되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고가 주택일 경우에는 다운 계획서를 써서 탈세를 한다든지 또한 다수의 그 주택을 증여하면서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탈세를 방지를 위해서 5년간 원소유자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이런 법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책은 요즘 뭘 하고 있습니까? 중국 정부는 집값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지금 있고요. 예. 또한 그 학군이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택 거래를 좀 못하게 지금 막고 있고요. 또한 그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정부에서 예. 그 기준에 그 부합하는 이런 거 등록 허가제도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 소위 말해서 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격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비싼 물건을 소개하지 말라고 하고 또 중개 수수료를 도시 근로자의 임금의 3배 이상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거래 가격을 이전 가격보다 15%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가격까지도 제한하는 이런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격을 규제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면은 지방 정부의 세수에도 큰 타격을 주니까 그래서 아예 가격도 15% 이하로 거래시키지 못하도록 지방 정부가 딱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지방 정부들은 내려갈까봐 걱정인가 보군요. 집값이. 네, 아무래도 공급이 많다고 보고 또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예. 뭐 세수의 50%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격까지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2채 이상 갖는 건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그럼 한 채만 가질 수 있다면 가능하면 비싸고 좋은 집 가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좋은 집은 계속 오르고 안 좋은 집은 잘 안 오르고 그러겠네요. 더.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채 이상 소유자가 31% 되고요. 예. 세 채 이상은 10% 되는데 대부분 그 투기 세력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뇌물로 받는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국장급 공무원들이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뇌물로다가 평균적으로 100채에서 뭐 적게는 뭐 50채까지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헝다그룹 사태는 일단은 위기는 넘기는 모양이에요. 뭘 좀 팔기도 하고 정부가 지원도 좀 해주고 하면서. 네, 뭐 그 현재 1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자회사가 갖고 있었던 은행 주식을 매각은 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내년도에 들어오는 44조 원을 메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헝다 차이프를 통해서 단기 투자 고금리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요. 10%만 원금을 돌려주고 예. 90%는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니 중국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항의 시위도 있고요. 또 160만 채 주택을 건설하다가 중단이 되면서 여기에 그 선불금을 냈던 사람들의 시위가 중국 안에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그리고 투자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저널리즘 신기주 이사와 함께 뮤직하우라고 하는 회사인데 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좀 들여다보려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가 발표한 곡 하나가 역주행들을 다들 많이 하는 바람에 네, 대박이 났다. 롤린. 예. 네. 이게 무슨 화제인 겁니까 이게? 그러게 일단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한 것만으로도 화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 아이돌 그룹인데 2017년에 롤린이라는 음악을 발표했는데 네. 분명 4년 전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갑자기 좀 흐지부지 끝났었던 맞아요. 노래였어요. 네, 예. 그랬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예상 못했는데 군 장병들 사이에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예. 뭐 1등도 찍고 이런 역주행을 하게 된 거죠. 예. 여기까지도 화제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뒷얘기가 더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예. 여기에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낸 거예요. 여기에 투자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의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 네. 보통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작사, 작곡가가 예. 가져가는데 예.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 저작권을.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게 바로 지금 소개하는 뮤직하우라고 하는 이제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저도 뮤직하우 이름만 들으면 마치 멜론 뭐 이런 것처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같잖아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뮤직하우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을 사는 플랫폼인 겁니다. 말씀하신 음악의 저작권을 맞습니다. 네. 음악을 주식처럼 상장시킨 거네요, 그럼. 그렇죠. 맞습니다. 네. 뮤직하우 거래되고 있는 브레이브걸스 롤린 저작권 지분이요. 예. 한 주당 가격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해 봤는데 그러니까 10월 4일 현재가로 98만 3천 원 넘어갑니다. 거의 100만 원 호가예요. 예. 근데 9월 말에도 한 125만 원 했고요. 근데 지난해 12월부터 거래 시작했는데 그때 가격이 한 2만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림잡아도 한 5,000% 수익이 나오는 거죠. 예. 대박이 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상장을 해서 이제 저작권을 일반인들이 이거를 조각으로 투자를 해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럼 거죠. 내가 작사 작곡자면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계속 배당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게 언제 또 터질지도 모르고 그렇죠. 얼마 안 네. 들어오니 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또 이렇게 역주행으로 터질 수 있으니까 나한테 사갈 사람은 사가쇼. 근데 그렇게 해서 판 거군요, 그러니까. 네, 역주행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 뮤직하우 2018년에 서비스 시작했는데 예. 개념이 뭐냐면
그 주식을 배당주로 보는 겁니다. 배당주화하는 건데 네. 아시다시피 배당주라고 하는 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 수익이 나오고 따박따박. 네, 그죠. 따박따박.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매매를 했을 때는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이 배당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음악 저작권을 한번 갖고 있으면 저작권 소유가 7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반영구적이죠. 주식하고 예, 똑같아요. 예. 돼요. 그리고 저작권 수익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음반 판매 첫 해에는 아주 돈을 많이 벌고요. 2, 3년 동안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패턴이 일정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이른바 롱테일 곡선을 그립니다. 긴 꼬리로 해서 들을 사람은 듣고 가끔 노래방 가서 또 불려치고 네. 가끔 뭐 불려 잊을만하면 돈 들어온다 네, 이거군요. 맞습니다.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네, 그렇게 해서 꼬박꼬박.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배당이라고 하는 건 배당주도 1년에 한 번, 네.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이잖아요. 근데 저작권료는 매달 꼬박꼬박 정산. 그러니까 따박따박이라는 표현이 여기 딱 맞아 떨어져요. 저작권료를 원래 음저협인가 뭐 이런 네. 그 저작권 관리 업체가 맞습니다. 전국에 네. 노래방이든 어디 뭐 라디오든 여기저기 네. 음악이 몇 번 들리는지 해서 일일이 다 수금해서 그렇죠. 나눠주는 그 구조라면서요. 맞아요. 그거를 정말 꼬박꼬박 매번 나눠주니까. 정산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배당주의 형식을 띌 수 있으니 사실 뮤지션들한테는 히트곡 하나 있으면 네. 그러면 일종의 그 매월 연금형 수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매달 한 2, 300만 원씩 들어오는 꽤 괜찮은 그 네. 저작권 노래인데 네. 내가 이번에 집 살려고 목돈 필요하니 그렇죠. 네. 그걸 상장시켜서 맞아요. 투자자들한테 팔고 본인은 목돈 가져가고 빠지고. 근데 핵심 뭐냐면 이렇게 네. 목돈으로 사가는 곳은 또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가게 만드는 것이 뮤직하우의 핵심 모델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주식으로 치면 주식 거래소군요. 그러니까 네, 뮤직하우라고 그러니까, 하는 마켓을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예.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브레이브걸스 롤링만 예를 들자면 원래 작곡한 사람은 용감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자들이죠. 네. 이분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뮤직하우가 브레이브걸스의 롤링을 샀어요. 살 때만 해도 당연히 역주행했으니까 그때는 인기가 별로 없었죠. 예. 싼 값에 사서 지난해 12월에 보름 동안 네. 이른바 IPO 시장에 공개를 합니다. 이거 이제 뮤직하우 입장에서 보면 옥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매로 자 여러분 이거 얼마에 사시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인 상대로 경매를 하는데 이때 가격이 한 23,900원 정도로 결정됐어요. 12월 잠깐만요. 정도. 노래 한 곡을 네. 몇 조각으로 쪼개서 한 주로 만듭니까? 이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 다른데 예. 롤링의 경우에는 한 1,500조각 정도, 1,500주로 조각 정도. 쪼개졌죠. 그런데 하나에 23,900원. 23,000원. 네, 그러면 평균가입니다. 그럼 한 4천만 원 정도. 4, 그쵸. 5천만 원 정도가 그 노래 전체 가치라 보고 네. 그거를 1,500조각으로 쪼갰군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한 주에 2만 몇천 원에 거래됐는데 네. 얼마까지 올랐다고요? 9월 말에 125만 원. 와, 125만 원이면 천 주면 이게 한 15억 정도 15억 정도로 올랐네요. 예. 심지어 이제 여기에 또 하나는 매주 주당 네. 한 주당 저작권료로 한 27,000원씩이 들어와요. 요즘 네, 요즘 들어옵니다. 계속 올해 들어서. 그럼 한 달에 한 10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100주를 만약에 보유한 분이 있다고 하면 예. 그러면 매주입니다. 매주 1주당 300만 원씩 벌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한 주에 얼마라고요? 한 주에 원래 시작한 가격은 23,900원이었으니까 지금은 요때 사실 지금은 한 100만 원쯤 하죠. 100만 좀 원. 떨어졌으니까. 100주를 사려면 한 1억이 드는데 네,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당시에는 1억을 주고 사면 매주 300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네, 매주당. 네. 그럼 한 달 하면 1,000만 원.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롤링 거래만 놓고 봐도 뮤직하우에서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져요. 한 주씩 팔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작권 수익이 워낙 쏠쏠하니까 시세 차익보다도 지금 그냥 계속 저작권을 벌겠다라는 관심에 따라서 거죠. 1,500 네. 조각이면 좀 조각수가 적기는 하네요. 그게 예를 들면 정말 인기 있는 곡이라면 더 많은 주로 조각이 이렇게 옥션이 되겠지만 맹맹무난하죠. 근데 롤리는 사실은 인기가 없었으니까 당시만 해도 1,500주였는데 네.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평생 연금이 생긴 거겠죠. 한 달에 300만 원씩, 한 주에 300만 원. 그러나 또 이게 들어올 수 다음 있다는 주에는 거죠. 계속 이렇게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보통 네, 건물이라면 다음 달에도 월세 들어오는 게 거의 네. 확실한데 맞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도 이제 유행이 또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사실은 들어오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저작권자인 그 예. 뮤지션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팔까 말까 고민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용감한 형제들 입장에서 보자면 네. 너무 용기를 냈던 거죠 당시에. 안 팔았으면 대박이 났을 텐데. 그런데 이거를 팔아서 뮤지컬에 넘겼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흥행 성공을 했던 것이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일단 목돈으로 팔겠다라는 음악 원 저작권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안 팔리면 한 달에 뭐 몇만 원씩밖에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 뮤직하우가 밝힌 이제 확보한 저작권의 숫자가요. 좀 네. 놀랐는데 공개된 건 900곡쯤 됩니다. 지금 거래되는 건 900곡 정도인데 예. 확보된 거는 10,000곡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안 사는군요. 대부분의 곡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도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를 뭐 사 들여봤자 음악 사업을 할 게 아니라면 큰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뮤직하우는 이걸 유동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는 거고 예. 그게 올해 롤린이 대박이 나면서 거래액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누적 거래액이 1,757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8월 한 달에만 500억 원 넘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아주 빨리 J컵을 거리면서 거래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회원수 6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거래되고 있는 음악들 보면 재밌어요. 일단 윤종신 씨의 그 존이라는 곡 있잖아요. 예. 이게 10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조각에? 네, 한 주에. 한 주에 이것도 네. 한 뭐 1,000조각 정도로 쪼갰겠죠? 네, 이거 1,500 정도 1,500 쪼개져 정도로? 있습니다. 네. 예. 이무진이라는 신인 뮤지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아갈게라는 곡도 10만 원. 네, 바비킴의 가슴앓이가 요즘 가장 인기 있는데 12만 7천 원. 네,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요. 이 가격이 거래가 되고. 괜찮은 노래 하나 작곡하면 이거 한 곡이 여기다 넘기면 한 1억 5천 이렇군요. 그렇죠. 네. 혹하시는 것 같은데. 직업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작곡 작사가 있으니까 예. 작사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왜 작곡은 불가능할 걸로 단정을 지으시죠? 아니 단정이라기보다 혹시 제가 모르는 숨겨놓은 재능 있으시군요. 네. 근데 이게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아까 그 한 주 일주일에 300만 원씩 들어온다고 네. 이 롤링 같은 경우에 네. 이러면 이거 말고 안 팔고 다 갖고 있었으면 이게 100주에 300만 원 들어오니까 일주일에 한 4,500 정도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네. 저 작곡가들에게 맞아 용감한 형제들이 갖고 있었다면 혼자서 그 저작권을 독점했겠죠. 일주일에 네. 이게 1년만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한 이것만 해도 한 20억 되는 거라 1년에. 네. 와 정말 작곡 하나 제대로 하면 그렇군요. 네, 이렇게 사실은 네.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대박을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문 경우여서 예. 기본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작권의 개념은 정확하게는 저작 인접권, 인격권 그리고 저작 재산권이 있잖아요. 저작 인격권은 어차피 이제 양도가 불가능하죠. 이건 예, 이 사람이 예. 작곡했어, 작사했어. 이거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니까 저작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데 요걸 이제 사실은 수익을 잘 만들면 롱테일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수익이 안 나기도 하니까 예. 이걸 한꺼번에 뮤직하우에 팔아버리는 것이 목돈을 만들어서 뭐 자기 음악 활동하는데 또는 네. 생활비에 보태 쓰는 경우들 뮤지션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 갖고 일반인들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창작한 적이 없는 저작물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돈이 남는 것이니 예. 이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뮤직하우 그리고 뭐 투자자 윈윈윈 구조가 되는 거죠. 네. 2018년부터 20년까지 봤을 때 뮤직하우에서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뭐 배당 수익 또는 시세 차익을 포함한 이런 수익률이요 8.7%입니다. 거의 10%에 육박하죠. 네, 이건 사실은 웬만한 주식 투자 수익보다 높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저작권료도 받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으니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 플랫폼 말씀이죠? 네, 한국 회사고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모델이 있거나 더 잘 되거나 그럽니까? 아니면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지금 제일 처음 하는 모델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처음 하는 모델인데 이렇게 거래하는 것은요. 그런데 예. 저작권에 대한 확보의 노력은 이건 한국말의 흐름은 아니고 해외에도 저작권이 장기적인 투자 대상이다라는 것은 파악해서 저작권만 노리고 사서 이걸 상장시키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런던 거래소에 시놉시스 송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음악이 대표적으로 모라이어 캐리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냥 유명한 작곡자들, 작사자들 찾아다니면서 저작권을 사들여서. 그렇죠. 네. 이게 일종의 그 부동산 투자나 이런 인프라 투자 그렇죠. 같은 느낌으로 네.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는군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라운디드 힐 뮤직 로열티 펀드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서 놀랍게도 비틀즈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저작권만 갖고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흰노치송스 같은 경우 시총이 한 1조 원이 넘어가고요. 네. 네. 뭐 사실 KKR이라는 미국계 사모펀드가 있잖아요.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도 비욘세 아델 음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뭐 배당 수익 나오고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으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데 예. 뮤직하우도 이렇게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이거를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을 만드는 데까지로 발전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요. 요즘 MZ세대의 투자 트렌드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네. 요즘 미술품을 공동 투자, 공동 소유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말하자면 미술품을 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회사는 그 뱅크시라고 왜 얼굴 없는 벽화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몰래 와서 그림 그리고 맞아요. 사라진다는. 네, 네. 대박나게 만드는 건물주를. 네. 예. 이 뱅크시 그림을 7억 5천만 원어치 이 한 그림을요. 예. 분할 조각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한 2,000명 정도가 공동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당연히 이거 쉽게 얘기하면 유동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림을. 네. 그래서 이걸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었고요. 예. 카사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는 빌딩을 공동 소유해요. 그래서 빌딩의 지분을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게 만들어놨고요. 네. 예. 뱅카우라는 회사는 작은 송아지에 투자를 해서 이 송아지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예. 네, 수익을 얻도록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카사도 마찬가지고요, 뱅카우도 마찬가지고 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개해드린 뮤직하우도 네. 사용자의 70% 이상이 2030 세대예요.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요즘 가상화폐, 주식 투자 네. 아주 익숙한, 그러니까 투자를 체화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들의 투자 범위가 예전에 주식 투자다, 부동산이다였는데 미술품, 음악 이 모든 것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야, 여기서 또 새로운 투자의 대상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암호화폐들보다는 이게 설명이 좀 더 가능하겠습니다. 그래도 들어오는 돈도 있고 이게 네. 왜 가격이 오릅니까에 대해서 설명도 뚜렷하게 가능할 거고. 네, 그리고 나의 취향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내가 예.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예.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단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신할 수 있겠죠. 게다가 요즘 복면가왕, 뭐 불후의 명곡, 뭐 슈가맨, 뭐 이렇게 음악이 역주행하면서 히트시키는 예. 옛날 음악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덕분에 뮤직하우에서 뜻밖의 역주행을 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래서 수익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건 언제 세워진 회사예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 네, 같은데. 2018년도부터 서비스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제이컵을 그리면서 확산하고 있다. 관심을 모으고 있죠. 우리나라 뭐 창업가가 창업한 회사이겠습니다. 네, 창업자는 정현경 대표인데 원래 1999년도에 그 온라인 교육 업체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서비스를 하다가 저작권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예. 요거를 유동화시키면 그러면 시장 거래를 하면서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서비스 시작했는데 한 3, 4년 만에 완전히 빛을 예. 보고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덩어리가 커서 사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런 것들을 사다가 찢어서 뭐든지 거래한다. 그렇죠. 근데 요즘 MZ세대들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래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한 일예로 운동화를 리세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운동화가 우리는 신발 신는 거지만 예. MZ, 그러니까 2030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신발을 거래하고 팔아서 네. 차익을 노리는 건데 그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크림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무신사의 솔드아웃도 있는데 최근에 이런 서비스라는 가장 글로벌로 큰 회사인 네. 스탁엑스가 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만 해도 지금 현재 2조 원 넘게 커졌다, 글로벌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2025년에는 8조 원 정도 규모로 커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2030 세대는 뭐 먹고 마시고 머리끝부터 말끝까지 모든 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은행 가서 실명 계좌 받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문 닫아 하는 것만 아니면 잘 갈 수 있을 것 가상화폐 같긴 한데. 말씀하시는군요. 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아니면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